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래리베이터에서 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드럭스토어치 2025 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주제는 결실을 맺기 시작한 의료 신기술입니다. 네, 벌써부터 살짝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목차로서는 저희 클래리베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드럭스토어치에 대한 개요, 그리고 주목할 트렌드, 그리고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 의료 신기술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 6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뭐 5개까지 뭐 4개까지만 하다가 또 종료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론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뭐 클래리베이트 소개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웨비나를 꽤 자주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클래리베이트는 뭐 하는 회사냐, 도대체 누구냐, 어디에 있는 뭐 회사냐, 국내 회사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드리고 시작하자면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희 회사 전신은 톰슨 로이터고요. 톰슨 로이터 이전에는 뭐 1864년부터 시작된 비즈니스예요. 주얼러지컬 레코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톰슨 로이터가 되면서 여기서 또 1980년대부터 예를 들자면 컴퓨마크랑 더원트,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계신 임팩트 팩터 관리하는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런 제품들을 이제 출시하게 되었고요. 사업을 많이 키운 다음에 2016년에 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게 2016년 10월이었고요. 직원 수는 약 한 1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는 뭐 지적 재산권, 그리고 뭐 과학 데이터, 그리고 뭐 컨설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라이프 사이언스에 관련해서는 뭐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뭐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데이터, 문헌, 뭐 저널들, 학술 저널, 뭐 분자 간 상호작용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해 아주 데이터화를 시켜놨고, 뭐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상 시험, 뭐 규제들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이런 데이터들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학술 저널, 규제 문서, 거래 정보, 뭐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벤치마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또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 소스로서, 저희가 클래리베이트 이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트렌드 분석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학술 저널 이런 건 물론 기본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19,000개 병원에서 이제 치료 횟수 데이터, 뭐 그리고 EHR 이런 것들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세요. 그 아무래도 뭐 리얼 월드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데 활용이 되고 있고,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뭐 1,900개 병원, 그리고 뭐 90%의 뭐 미국의 보험 인구 적용 범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저희가 보험 이런 데이터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진행하기 전에 드럭스워치에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드럭스워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발간물이에요. 그래서 2023년 뭐 이전에도 훨씬 이전에도 있었고요. 어, 그간 예를 들자면 2025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뭐 개발되고 이제 2025년에 승인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2026년에 승인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이제 유력한 약물들. 그러고 이제 뭐 차세대 치료법을 이 기술력이 좋은 회사거나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좀 동향 분석이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해가지고 올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럭스토어치는 이런 툴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걸 이용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냐면, 뭐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 베이스가 있는데, 뭐 컴패리티브 인텔리전스, 요건 옛날 이름으로 톰슨 파마 요런 제품이었죠. 톰슨 사이언티픽,
하고 뭐 바이오월드라고 저희 뭐 가장 인기 많은 뉴스레터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래리베이트의 데이터 소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한 6개월간 장기간 동안 굉장히 좀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어, 앞으로 유망한 그리고 어, 제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트렌드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품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트렌드부터 먼저 좀 포괄적인 부분부터 좀 터치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025년에 주목해야 될 주요 트렌드들은 뭐가 있냐면 환자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요게 중요할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실제 환자 데이터, 환자의 이제 저니, 페이션트 저니 데이터라고 해서 뭐 어떻게 처방을 어떻게 받았고 어떤 뭐 약이 바뀌었고 효과가 있었고 없었고 이런 것들 쫙 기록을 해놓는 그러한 데이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PRO라고 추가가 됐어요. PRO 해서 PRO 같은 경우는 Patient Reported Outcomes라고 해서 환자가 직접 보고하는 그런 의료 기록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가용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돌파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막막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지금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들이 승인이 계속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기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리시전 메디슨, 그러니까 뭐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 이런 것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가장 유망한 기술로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여기서 알아서 다이ag노스틱까지 해주고 진단을 해주면서 진단을 하면서 치료까지 한 번에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좋은 그런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치료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비만 시장 그리고 당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GLP-1 이니비터 예전에는 뭐 싹센다라고 해서 리라글루타이드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차세대로 나온 세마글루타이드. 이 세마글루타이드로 인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세마글루타이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막 나 좀 살찐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친구가 옆에서 야, 너 위고비 맞아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위고비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위고비가 일으킨 이 혁명적인 이 뭐라 그러죠? 이 트렌드가 지금 이 비만 시장을 굉장히 뒤흔들고 있어요. 이 릴리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승인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터저파타이드가 있죠. 마운자로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도 나오고 그리고 또 노보노디스크에서 카그리세마 굉장히 유망한 제품들이 완전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핫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혁신적인 2024년에 승인된 그 제품 목록인데요. 일단 좀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는 아큐늘사하고 미프라이파에서 니만 픽병 C형 환자에게 이제 첫 번째로 적용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어, 뭔가 핫했죠. 그리고 레즈디프라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최초로 승인된 내시 치료제예요. 내시 시장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략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또 FDA에서 승인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성 GNE 근육병에 따라서 또 첫 번째 치료제 퍼스팅 클래스 다 퍼스팅 클래스예요. 아세노벨 이렇게 아주 에이스 노벨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또 연구가 되었던 최초의 TIL 요법이라 하죠. 이거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라고 합니다. 요 요법으로 암탁비라는 제품이 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딘 18.2 이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낯이 익은 요런 유전자거나 아니면 뭐 타겟인데요. 이것을 또 타겟하는 유일한 치료제로서 바일로이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에서 계속 승인을 속속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들이 계속 이렇게 승인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서 계속 세상은 점점점 이 마음이나 뭐 이 문을 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퍼스트 인 클래스가 뭐 많이 승인되고 그렇긴 그런데 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겠죠. 이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야 하지만이 또 이렇게 승인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느냐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국내 기준은 아니고요. 좀 전 세계적인 기준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규제 문제 그래서 안정성 문제 관련해서 승인 검토 기간이 좀 장기화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의료의 복잡성. 이게 각각의 사람마다 또 유전자 발현량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세포 배양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퀄리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나와 있는 COA 같은 경우는 Certificate of Analysis라는 건데요. 이게 Quality, Purity, Identity를 이제 어, 설명하는 그러한 그 더큐먼트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작성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데이터하고 증거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PRO 여기 있죠? PRO가 여기 나오는데 이 시험 평가 항목에다가 PRO를 이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활용을 하는 이유가 어, 이 HTA 기간에 대해서 장기적인 유효성이나 안정성을 피력하기 위한 이제 IWD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RO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보고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환자가 제일 잘 알죠.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장기적으로 다른 환자들이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대조군으로 사용하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데이터랑 증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업무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뭐 고려사항과 의료 시스템 이 통합, 이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시장 접근, 그리고 뭐 환급 이런 거 뭐 급여 비급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RWD 그리고 PRO로 요즘 해결책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PRO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고자 좀 데이터를 준비해봤는데요. PRO가 Patient Reported Outcomes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자가 직접 보고하는 의료 기록. 요거를 포함시킨 이 임상 시험은 그러면은 요즘 동향이 어떻게 될까? 저희가 또 그래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약 15년간의 데이터를 5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이터를 표시를 했고요. 각 기간 동안 게시된 시험의 개수고요. 그리고 엔드 포인트는 종류별로 뭐 올 엔드 포인트 그래서 뭐 세컨더리 뭐 또 다른 터셔리 엔드 포인트가 있으면 포함시킨 올 엔드 포인트고 아니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만 PRO가 포함이 돼 있거나 그렇게 된 임상 시험의 개수를 이렇게 좀 집계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임상 시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PRO의 이 활용성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럼 보면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가 에서부터 거의 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요 올 엔드 포인트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에 넣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한 40, 한 4배, 5배 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PRO를 많이 지금 같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임상 1상, 2상, 3상 어느 단계에 많이 포함이 되는가? 대체적으로 임상 이상에 좀 포함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3단계는 물론 이제 그 임상 시험 개수가 많이 현재 줄어들기 때문에 좀 줄어든 추세가 보이지만 비율적으로 보시면은 활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14%, 2단계에서는 33%, 그리고 3단계는 심지어 38.9%가 지금 PRO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PRO가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PRO 말고는 또 어떤 게 또 동반되고 있냐면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AI과 머신러닝이 이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2015년, 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상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골고루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초기 단계와 이제 4단계, 4단계는 이제 출시한 이후의 단계죠. 그래서 뭐 포스트 그런 실험으로 시험이나 아니면 테스팅으로 메타 어널리시스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보통 1단계에서 2단계 사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미 뭐 너무 시험이 많이 진행이 돼서 도입이 어렵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처음부터 아예 AI를 포함시켜가지고 임상 시험을 가속화시키는데 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취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발에 있어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에 포함될 PRO를 요즘은 식별해가지고 아, 연구 기획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AI 활용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역할이 그냥 예전에는 뭔가 신약의 타겟을 발굴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통계 분석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 이런 거를 비교할 때 그리고 적절한 계산을 할 때 통계적 의미를 찾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PRO를 잘 하려면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이제 정보 수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카메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워치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요런 그 제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심박수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환자들이 그것을 또 제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데이터 인디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핫한 기술. 핫한 기술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방사성 의약품이겠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사성 의약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제가 사실 작년에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에서 발표를 드렸는데 테라노스틱이라는 이제 분야에서 인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테라노스틱이 뭐냐 하면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에 테라를 붙이고 진단에 있어서 다이agnos틱에 노스틱을 갖다 붙여서 테라노스틱이 되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술 중 하나가 이제 방사성 의약품인데요.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저희는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 서비스 중에 바이오월드라고 있는데 바이오월드에서 집계한 결과 그리고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향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해서 2032년에는 136억 7천만 달러의 가량에 이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북미는 이제 이 전체 시장의 약 한 44%를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1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시장이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방사성 의약품 아직 출시는 뭐 많이 안 했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거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 2015년, 19년 사이에 이 5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보시면은 많지 않았어요. 이때도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들은 물론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20년에서 24년 사이 이 5년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보시면 보십시오.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도 사이즈가 많이 크게 나오고 값어치가 그만큼 높다고 생각돼서 높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임상 3상에서 이제 선수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기록이 되고 있다. 이만큼 가치가 꽤나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많이들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거래수 동향을 좀 봤는데 전체 거래를 보시면은 2010년에서 14년 5년간은 107개가 있었는데 20년에서 24년을 보시면은 6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핫한 기술이고 모두들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600개라고 하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단일 클론성 항체나 뭐 ADC 이런 기술에 비하면 좀 적을 수가 있으나 이렇게 뭐 엄청난 신기술로
그 평가되고 있는 기술이 이만큼이나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5년간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하는 트렌드는 기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방사성 의약품은 그 중 하나예요. 그리고 레카네맙 같은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에 등장이 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정밀 진단과 이제 치료를 한 번에 잡는 그러한 그 약품들의 요구들이 아니면 니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뭐 테라피 에리아는 캔서 쪽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뉴럴로지 사이키아트릭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 또 질병군에 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어, 방사성 의약품 굉장히 이제 유망한 기술이고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데 그러면은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가 했을 때에는 뭐 이제 전문 시설 이외에 또 이제 치료법이 확대됐을 때 이제 이게 또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폐기물 관리 능력이나 환자를 모니터하는 능력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전문 기관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좀 많이 걸림돌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요에 맞는 의료용 아이소토프를 공급하는데도 이제 또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국가 간에 이제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방사선이나 이런 거 관련되니까 원자력 규제 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치료 중에 격리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품질 관리 그리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저스틴 타임 딱 필요할 때 이게 바로 승인이 딱 돼가지고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되는 치료가 아직까지는 이 기술력으로는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마도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가 되고 승인되는 약품이 나온다면은 이 과제들을 최대한 많이 해결된 약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트렌드랑 기술력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드럭스토어치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혁신적인 의약품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 신기술로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조금 선정을 해가지고 11개 모두는 발표드리기 어려우니까 한 다섯 여섯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의약품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테이블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뭐 아위클리, 인슐린 아이코덱이라 하고 그리고 뭐 카그리세마,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의 차세대 제품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코벤피라고 해서 자노멜린 트로스피움이라는 요런 약품인데 요게 이제 스키조하고 사이코시스 릴레이티드 투 알츠하이머 AD 관련된 사이코시스 질환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개발되고 그리고 레브리키주맙 해서 뭐 에브글리스라고 하는 릴리사의 또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로 개발된 약품 뭐 또 엘나일렘 mRNA 제품을 생산하는 거장이죠. 그래서 엘나일렘에서 또 피투시란이라는 제품도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GSK에서 만든 제품, 그리고 암젠, 모더나, 소비, 셀렉타 바이오사이언스, 아비나 파이자 그리고 엑셀릭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피 에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몰셀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하고 RSV 요거 이제 바이러스죠. 그리고 가우트, 브레스트 캔서, 콜렉터 캔서 뭐 이렇게 등등 인디케이션 이렇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제품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제가 좀 내용을 준비를 해본 부분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은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리포트가 있거든요. 저희 리포트 웹사이트로 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으로 한번 다이브인 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저희가 이제 제품 프로젝트 코드는 CAR XT예요.
그리고 이게 자노멜린하고 트로스피움 클로라이드의 결합체인데 이게 코벤피라는 제품 이름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현병이랑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정신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어요. 개발자는 이제 카루나 테라피틱스에서 개발을 했는데 BMS가 이거 대기업이죠. BMS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M1, M4 무스카린성 아스티콜린 수용체 이중 작용제고요. 사용법은 이제 성인 조현병 환자에게 하루에 2회 경구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구 투여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뭐 투여를 하거나 뭐 복용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정신질환 환자 수가 총 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 540만 명 정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G7 국가 한해서 이제 집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진단의 유병률 같은 경우는 320만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이 숫자는 다 이렇게 조현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정신질환 유병률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시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뭐 이미 2024년에 승인을 받았고요. 중국에서 조현병으로 2026년, 27년 미국에서는 이제 AD 관련해서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정신질환으로 또 치료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EU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나머지 뭐 2028년 그리고 중국 29년. 그래서 미리 조현병에 대해서는 승인을 좀 잘 받고 있는 편이고, 그에 반면 이제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지금 차차 승인을 받아가고 있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년에 매출의 그 피크를 찍을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망 같은 경우에는 16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럼 드럭스토어치냐? 이게 왜 각광을 받아야 되냐? 하냐면요. 거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 조현병 치료제예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오래된 약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뭐 물론 그 약품들이 효과를 꽤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운 질환이에요. 이게 좀 공략이 어려운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조현병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 중에 특징 중 하나가 이제 BBB라고 브러드 브레인 베리어,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는 피의 이제 막이죠. 피로 형성된 막인데, 이거를 이제 거의 통과하지 않는 이 클로라이드와 이제 트로스피움은 뇌 밖에서 자노멜린의 콜린성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까지 최대한 잡아주는 이중 역할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혁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학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효능과 안정성 프로필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이 기존의 의약품으로 약간 효과를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또 치료를 제공할 수가 있고, 이 패러다임 자체를 굉장히 뒤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현병을 나아가서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정신질환들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2032년에는 최대 환자 점유율을 9.5%까지 달성할 것으로,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스카린 리셉터, 요 안타고니스트 파이프라인들이 요즘 좀 있어요. 아직 출시된 건 없는데 이 제품이 거의 최초인데, 요 제품들의 시장성을 또 이 제품이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보를 해주는 그러한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품 완벽하냐? 뭐 모든 제품은 완벽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그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조현병과 관련된 인지장애는 제 치료요법의 수능도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의가 이게 또 너무 새로운 제품이잖아요. 30년 만에 나왔어요. 이런 제품은 약간 1차 처방으로 퍼스트 라인으로 트리트먼트 들어가기가 좀 많이 꺼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학계나 의사 선생님들은 좀 많이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꺼릴 수가 있고,
이게 또 제품이 또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약가가 비교적으로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감당을 못 하시면은 좀 접근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요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무스카린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원래부터 높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앤 포캐스트라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 제품 보고 계신 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게 2023년부터 저희가 분석한 자료인데 2023년 자료에서 저희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BMS의 코벤피는 주로 후속 치료 라인 쪽에 사용될 예정이고 뭐 요렇게 2033년에 32억 달러 매출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저희 분석가들이 이미 한 2년 전에 이걸 분석을 해놓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스카린 수용체 자체가 저희가 아까 코벤피가 승인이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쭉쭉쭉 또 다른 제품들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 넓혀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제품들도 많지만 이런 것도 만약 궁금하시다면은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대체적으로 뭐 클로자핀하고 올라자핀 그리고 리스페리드론 해가지고 이렇게들 많이 활용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레이트도 뭐 클로자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75% 이상은 다들 컴플라이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장을 조금 뚫고 코벤피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NA 제품이고요. 프로젝트명은 제품 코드명은 mRNA 1345였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 제품명은 엠레스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RSV 치료제, Respiratory Syncytial 뭐 Syncytial 뭐 바이러스 해서 이 바이러스 치료제예요. 이거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호흡기 질환 유발시키는 그러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뭐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라고 해서 LRTD라는 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역할을 못하게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치료제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에서 개발을 했고요. 특징은 융합 전 입체 구조로 안정화된 F 단백질 이제 F 단백질 같은 경우에 RSV 이제 표면에 있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것을 이제 좀 변형시켜주는 그런 mRNA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백질이 좀뭐 바이러스가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그런 mRNA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기도 질환 아까 말씀드린 LRTD 예방 목적으로 이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0.5ml 1회 근육 주사로 이제 주어지는 그러한 약물이고요. 영향력은 이제 총 환자 수는 약 500만 명 정도 G7 기반으로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미국에는 2024년에 이미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영국은 2025년에 출시를 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매출 피크를 찍을 거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 액수는 14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이 왜 드럭스워치 선정되었는가? 이거는 최초 mRNA 기반의 RSV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first in class. 굉장히 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회 접종 프리필드 주사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RSV 백신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3상 임상 시험 중 이제 임상 시험 이름이 컨커 RSV 시험인데요. 여기서 또 유의미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이 또 뭐 RSV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코비드 19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성 예를 들자면 3종류의 감염증 동시 유행이라는 지금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바이러스 뭐 사태는 좀 많이 좀 누그러들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멈춘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가끔씩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렸는데 또 독감까지 걸려요. 거기다가 연세가 있으신 분은 RSV까지 감염이 되셨네. 이러면은 정말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가능해요. 물론 희박하지만 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환경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 한 번 맞음으로써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그 감염증 유발성이나 아니면은 그 위험성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요런 데에 큰 의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시장에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시장 진입자 수가 점점 많아져. 이 뜻은 뭐냐면은 이 RSV 관련해서 이 예방 차원에서 약품을 개발하는 경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이 경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제품이 늘어나서 70억 달러까지의 그 G7 인구의 70억 달러의 시장까지 규모를 늘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사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브리스보하고 RSV 백신을 포함한 다른 약물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게 mRNA잖아요. mRNA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짧고 이게 구조 자체가 짧고 그래가지고 안정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고요. 굉장히 그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적으로 배포에 있어서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DC는 백신 접종이 단연간의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매년 그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타임으로 뭐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50에서 59세로 이제 백신 권장 그 연령층을 또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결정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애드버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모든 의약품은 다 부작용이 있죠. 모든 제품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 어찌 됐던 간에 뭐 좋건 나쁘건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좀 해로운 애드버스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RSV 백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 좌측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GSK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뭐 인젝션 사이트 페인, 아르트랄지아, 파티그, 헤데이크 이런 것들 많이 빨간색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 지금 mRN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가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개발된 제품들인데 뭐 다른 제품들 뭐 많이 활용이 돼서 보고가 또 많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얼러트 수가 많고 이미 뭐 지금 현재 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된 수가 이제 아무래도 연구가 좀 덜 진행됐다 보니까 좀 적고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2020년에 출시된 요 제품이나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드버스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비교적으로 좀 안전한 제품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도 보시면 2024년에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일단 제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출시가 되면은 요렇게 처음에는 많이 보고가 안 되다가 이게 사용자가 많아지고 복용자들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버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는데 mRNA 1345가 요 보라색이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 오프엑스에서 가져온 건데 오프엑스에서 보시면은 출발은 좀 많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하면. 그런데 이 제품이 진짜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수 있는가를 보시려면은 이쪽에서 요게 올라가냐 아니면은 이대로 유지가 되는가 요것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계를 할 때 요 위에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용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유의하시면서 요 데이터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ARB471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치료제예요. 이름은
데제스트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요. 알비나스와 화이자가 이제 개발을 같이 했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에 대한 프로탁 분해 약물입니다. 이 프로탁으로서 이제 단백질 분해를 유도를 하는 건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 리셉터 양성 그리고 허투 이거 유방하면서 허투 이제 발현율 많이 보잖아요. 허투가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경구 투여하는 약품이다. 경구 투여는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전문인 의사 선생님이 직접 놔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복용할 수 권고 투여하는 약품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방해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직접 본인이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좀 많이 선호도가 있습니다.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약 한 9만 명 정도 G7 국가 기반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출시 시기는 미국에서 한 2025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U나 일본에서 2026년, 중국에서 27년, 2030년에 이제 매출의 그 피크를 찍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 금액은 11억 9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 연매출 요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키메라 분자형 단백질 분해 유도제, 이제 짧게 해서 프로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직 출시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이게 굉장히 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DK46 저해제 투여 후에 이제 생기는 이제 치료 선택지로 선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치료에서 또 병용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내분비요법 예를 들자면 뭐 아로마 아로마타제 억제제죠. 그래서 아로마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합성에 관여하는 되게 중요한 효소인데 이것을 이제 억제함으로써 이제 종양의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뭐 경구 또 이제 에스트로겐 표적을 하는 약 중에서 카미제스트란트가 이제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굉장히 또 치열한 이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3년에는 약의 매상 고가 합계 31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특히나 유방암 쪽은 시장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또 이 약품이 또 넘어서야 될 그러한 부분 중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차 치료와 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1차 치료로 이제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치료로 적응증 확대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프로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저희 고객분들 저희가 제가 찾아뵈도 많이들 개발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대체적으로 그 지금 바이오로지컬 테스팅과 프리클리니컬 단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개발이 조금 더딘 분야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 중 하나가 대체적으로 캔서 쪽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뭐 다른 분야 뭐 뉴럴로지컬 디소더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암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요 암에서 조금 그 효과를 증명한 뒤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적용 확장이 되어 가지 않을까 또 이 기술 자체를 또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적인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프로탁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드러그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은 특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까지 2016년부터 꾸준하게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거의 40배 증가를 했어요. 2016년에 비해서. 그리고 28년에도 25년에도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3월 기준으로 28개나 벌써 또 퍼블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특허가. 그만큼 이 프로탁에 대한 기술이 발전이 엄청 빠르고 그리고 엄청
핫하게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들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은 출시를 뭐 할 수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기술이 그렇게 유망해요? 뭐 몇 프로 확률로 통과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럼 언제쯤 승인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드릴 때 보통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드러그 타임라인 석세스 레이트라고 해서 저희 코텔리스에 들어있는 과거 데이터와 회사들이 제시한 미래 마일스톤, 그리고 성공 확률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 그런 거 예를 들자면 뭐 좋은 임상 결과 또는 뭐 안 좋은 임상 결과, 뭐 부작용 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것들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예측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예측 결과를 이제 취합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임상 3상에 뭐 2.9년이 소요될 예정이고 승인 받는데 0.8년이 걸릴 것이고 언제 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출시 확률은 몇 프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베프데제스트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66% 확률,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확률인데 미국에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레귤레이터리 데지그네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예를 들자면 이 브레스트 캔서에 있어서 뭐 2027년 3월까지는 그래도 67% 확률로 승인될 것이다. 임상 3상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난다면은 95%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서 이 제품은 유망하다, 유망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라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존하는 의약품들 보시면은 지금 1차 치료제로서 지금 어, 다른 제품들이 이제 지금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품들을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지금 매출들이 이 퍼스트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2033년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완만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컨 라인에서는 반대로 또 세컨 라인 이 2033년에 세컨 라인이 좀 더 증가하는 것, 이런 거 더 많이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여기서 병용요법으로 같이 적용이 되면 더 좋겠고, 내성이 생기면은 이제 또 바꾸니까 그렇게 또 변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시장 분석과 함께 같이 잘 적용해 가면서 공략해야 되는 것이 이 제품의 또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비큐리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1형 당뇨병이랑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이쪽 분야에 굉장히 큰 거장들이죠. 여기서 노보노디스크에서 개발한 지속성 기저질 인슐린 아날로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피하 주사로서 주 1회 주입을 하는 거고 환자 수는 약 18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제2형 당뇨병으로 치료제로서 이제 EU, 일본, 중국, 영국 이렇게 승인이 됐고 미국에서는 올해 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매출 전망은 약 47억 달러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 제품조차도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죠. 최초의 주 1회 피하 주사형.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주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스 가이드라고 어플까지 만드셔가지고 환자들이 얼마만큼 주입해야 되는지 알아서 계산까지 해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에코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상 3상 시험도 굉장히 또 좋은 결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인슐린 대체요법으로 퍼스트 라인으로 제1형 당뇨병 치료법으로 그러니까 승인될 게 굉장히 유력하고요. 그리고 이 치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계속 같이 증가하니까 판매량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 1회 투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정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아직 있다고 전문가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 RWD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비교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본인만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치료 선택지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걸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와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 뭐 노보 라피드, 바잘 인슐린, 휴말로그 이런 제품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요. 2026년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만큼 굉장히 유력하게 점유율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나머지 절반 이상의 시장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에 약가나 이런 걸 선정을 잘못하거나 협상이 잘못되는 경우에 이 점유율의 증가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뭐 DRG 리포트에서 분석가들이 보고한 아, 부분인데요. 다음은 그 전문가들 이외에 또 독성 관련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또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슐린 아이코덱 이 아위클리인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에비던스가 굉장히 빠르게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드러그 스코어가 이제 애드버스 이벤트나 아니면 뭐 저혈당에 대한 그 부분이 리스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또 관련돼서 저혈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도 같이 쌓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는 제가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했는데 요건 그냥 약물 점수거든요. 이 뜻은 그냥 좋든 나쁘든 증거들이 많이 수집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시면은 거의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품은 좀 스킵을 하겠는데요. 이 뭐 이러한 데이터로 뭐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에브글리스라는 제품, 요거 인터루킨 13 치료제 인터루킨 13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릴리와 알미랄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는 잭 억제제와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다행히도 이제 잭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예를 들자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드버스 이벤트가 너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조금 개발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이 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총 환자 수가 약 7,050만 명. 역대 제일 많은 거죠.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서. 그리고 2030년에 매출은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약 6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TPP 분석을 했을 때 듀픽센트라는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는 투여 빈도가 월 1회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처방 트렌드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디지즈 랜드스케이프 포캐스트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거기 미충족 수요라는 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들 요약을 좀 해볼게요. 오늘 그러면은 이 약물들과 이 드럭스트 워치에서 주, 어, 주로 다루는 주제들 중에 좀 테이크홈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크게 세 분류로 저희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AI와 머신러닝, 진화와 신약 개발은 굉장히 크게 연루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규제 당국과의 연계 및 빅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의약품 부족 및 접근성 문제 해결이 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 뭐 발굴하고 신약을 뭐 추천하고 드러그 리포지셔닝 이런 것만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희귀질환 진단 그리고 임상 시험 분석 그리고 시험 효과 프로세스 최적화 이런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 인허가 관련된 규율에 대해서 뭐 어드바이저리를 해주거나 그런 것들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연구자, 의료인, 기술 전문가 모두가 다 한 번에 통일된 통일성 있는 연계가 되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규제 과제를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 주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처음에 저희가 발표 드릴 때 계속 강조드렸던 거 있죠? Patient Reported Outcomes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PRO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프로세스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의약품 부족 현상 아시죠? 위고비 한번 처방 받으려면은 또 뭐 어디에 약국엔 있다 없다 재고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mRNA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되는지, 배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활용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자사에서도 어, 혁신적인 그리고 저희 드럭스토어치에 실릴 수 있는 그러한 약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생각나시거나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드럭스토어치 리포트를 다운로드 요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